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과학의 탐구 중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는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 관찰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분석, 결론 도출, 그리고 그 일반화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변인에 대해서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조군과 실험군 이런 것들을 배웠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교과서의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디의 대조 실험이 있는데 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실험은 아무 실험이나 실어 놓지는 않았겠죠. 생물학사적으로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들만 좀 실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BC 400년경에 저번에 제가 귀납적 방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렇죠. 무생물에서부터 나온다 라는 자연 발생설을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발생설이 있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거의 2000년간 믿어옵니다. 그러다가 AD 1600년경에 이탈리아의 의사 레디라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파리의 에벌레인 구데기는 구더기는 파리가 닿아야 구더기가 생길 것 같다. 파리가 닿아야 구더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가설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해보게 돼요. 즉, 이 실험으로써 우리는 생물은 어디서부터 생긴다? 생물에서부터 생긴다는 생물이 연속적으로 생물을 만든다. 생물 속생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 속생설, 이 자연 발생설에 반대되는 생물 속생설의 출현이 나오게 되는 생물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좀 교과서에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파리가 닿아야 구더기가 생길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가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작 변인 더하기 종속 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조작 변인이 뭡니까? 그치. 파리가 닿게 할 거냐, 안 닿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레디는 똑같은 이렇게 실험들을 했는데, 여기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또 다른 이게 그 고기들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뚜껑을 안 덮어놓고, 여기 B에는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죠. 그러니까 파리가 닿게 할 거냐, 안 닿게 할 거냐가 이제 조작 변인이 되겠죠. 즉, 뚜껑이 있냐 없냐가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더기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이제 구더기가 생기는 것, 요게 이제 종속 변인이 되겠죠. 구더기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가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예상되다시피 파리가 닿은 곳에서 막 구더기들이 생겼고 파리가 안 닿으니까 구더기들이 생기질 않게 되더라. 그래서 생물 속생설이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은 여기 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레디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뭐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구정물에서 웅덩이에서 뭐 자연 발생할 수 있다. 이나 벼룩은 이렇게 털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생물 속생설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큰 토대가 되는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파리가 닿아서 구더기가 생기는 게 실험군이겠습니까? 아니면 파리가 안 닿아서 구더기가 안 생기는 게 실험군이겠습니까? 뭐가 실험군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는 그 조작 변인이 있으면 실험군이고 조작 변인이 없으면 대조군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적인 걸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걸 찾아라. 자, 1600년이에요. 1600년경. 자, 1600년경에는 그 그릇마다 뚜껑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뚜껑이 있었을까요? 물론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거기 쉽지 않았겠죠. 지금은 뭐 그릇마다 뚜껑이 막 락 앤 락 막 장난 아닙니다만 1600년경에는 그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없는 게 아마 1600년경에는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일반적인 대조군이고 이쪽이 뚜껑을 일부러 신경 써서 특수하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죠. 그래서 이쪽이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아니,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이 뚜껑을 덮어놓은 게 실험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레디의 실험이 구더기 실험이 아닙니다. 이름이 구더기 실험이 아니라 레디의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대조군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되겠죠. 자, 그래서 1600년경에 이런 연역적 탐구적인 실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나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또 다른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파스텔의 실험이에요. 파스텔. 요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생물학사적으로 중세시대 때까지 사람들은 병에 왜 걸린다고 생각했을까요? 병에 왜 걸린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신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신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 프란다스의 개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 네로라는 소년이 그 파트라슈라는 그 개를 수레에 달아서 동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뭐 그런 실험인데 우유를 배달해요. 왜 어린이가 우유를 배달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팠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그 네로라는 소년이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거의 소설에서 어딜 가? 성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건 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세시대엔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850년대 파스테르가 병은 세균 때문에 걸린다는 병균설을 얘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파스테르의 병균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얽혀져 있는 얘기들 중에 백신 실험이 있습니다. 백신 실험이 있는데 사실은 요 백신보다 그 앞에 백신이 있습니다. 그 앞에 백신 얘기는 뭐냐면 독일의 코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코흐라는 흐 발음, 이렇게 독일에서 나오는 흐 발음. 코흐라는 분이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콜레라가 세균에 의해서 걸린다는 걸 알게 돼서 콜레라균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균을 찾아냈다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의 파스테르가 콜레라균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워낙 이제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그 밑에 이제 또 실험하는 조교들이 있죠. 그래서 한 조교한테 이거 갖고 닭한테 넣어봐서 닭이 잘 죽냐 안 죽냐 해봐라.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봐야 되는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그 실험실이 다 여행을 떠나기로 돼서, 마음이 들떠서 이분이 그 조교가 그거를 좀 방치해뒀다가 여행을 갔다 와서 흐물흐물하게 된 그 잘못된 좀 이상하게 된 그 콜레라균들로 실험을 하게 됐어요. 닭에다가 접종을 해서. 그럼 닭들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닭들이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파스텔가 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갖고서 막 변명을 해서 야, 제대로 해! 그리고 혼나고 이제 다시 제대로 하게 되었죠. 제대로 하게 됐는데 그 닭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 흐물흐물한 콜레라균 맞고 살아있던 닭들을 뭐 먹기도 좀 꺼림칙하고 죽이기도 좀 아깝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닭들에다가 쌩쌩한 콜레라균 넣어주고 요 흐물흐물한 닭들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걔네들한테도 콜레라균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콜레라균을 처음 맞은 닭들은 대부분 다 죽어버렸는데 그 흐물흐물해진 그 콜레라균을 맞았던 그 예전에 그 닭들은 쌩쌩한 콜레라균을 줘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게
세균을 흐물흐물하게 해서 넣어주면 이거를 예방약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백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백신. 보카라는 그 소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여튼 백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 백신을 처음 만들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코흐가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을 찾게 돼요. 예, 탄저균을 찾게 되니까 파스테르가 또 그 탄저균에 대한 백신을 만들게 되는 실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얽혀져 있는 또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 뭐 이렇게 그 파스테르가 약간 음모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파스테르가 어떻게 하냐면 양 50마리를 절반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25마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 25마리에다가는 탄저병 백신을 줘요. 탄저균 백신을 주고 그리고 요 25마리에게는 백신을 주지 않습니다. 백신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3, 4일 지났다가 둘 다 탄저균을 접종을 합니다. 탄저균을 접종을 했더니 탄저병에 얘네들은 걸리지 않고 잘 살아남았어요. 얘네들은 잘 살아남았는데 얘네들은 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탄저균 백신이 효과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밝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아까 그 세균들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그런 파스테르의 멸균법을 지금도 파스튜릴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건 한 150년이 넘는 이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음료나 유제품, 이런 그 우유 제품에는 지금도 파스튜릴리제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파스튜릴리제이션이 아니라 우유가 약간 좀 20도 정도 높은 고온 살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저온 살균이라 그래서 파스테르 방법으로 저온 살균을 하는 방법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어떤 분이 그 파스테르 유업이라고 만들고 그 파스테르 유업을 만든 사장님이 우리나라의 큰 동량을 만들기 위해서 민족 사관 고등학교를 만드셨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또 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파스테르 그러면 우유 만드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괜찮죠? 요게 지금 파스테르의 백신 실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볼게요. 조작변이니 뭡니까? 조작변이? 그렇지. 백신이죠? 탄저병 백신을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종속변이니 뭡니까? 그렇죠. 탄저균을 넣고 죽냐 사냐, 탄저균에 대한 면역력이 있냐 없냐, 방어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걸 본 것이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험군은 누굽니까? 실험군은 백신 맞은 애 안 맞은 애. 그렇지. 백신을 맞은 애들이 실험군이고 백신 안 맞고 탄저병 걸려서 죽은 애들이 대조군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이크만에 대한 실험입니다. 에이크만은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분입니다. 1900년대 초에 에이크만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네덜란드 군의관이에요. 네덜란드 군의관. 군의관이 뭐죠? 군대 의사죠. 예. 네덜란드 군의관인 에이크만이 어떤 실험을 했었어야 되냐면 이것도 이제 그 에이크만에 대한 또 얽혀져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간절히 원하니까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셨는지 군의관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의사의 길을 걷게 됐었는데 그 인도네시아라고 당시 동인도 제도라는 곳에 가서 의무 복무를 하고 오셔야 그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각기병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돼서 각기병에 대한 어떤 혁혁한 공로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기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닭, 원숭이, 소 뭐 이런 동물들이 이제 잘 걸리는 병인데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휘어지고 심하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군인들한테 열심히 투자하면서 군인들을 막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야, 전쟁하러 가자 그랬더니 각기병에서 이렇게 못 가니까, 아, 군대 그 통치자들이 이제 막, 답답한 거지. 그래서 군의관들한테, 야, 각기병 해결해! 막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서 어떤 누구보다도 각기병에 대한 어떤 혁혁한 공로를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스테르가 모든 병은 세균 때문에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원숭이가 각기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뼈나 근육은 정상적인데 신경 조직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망가진 신경 조직을 긁어다가 정상인 그 원숭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리에다 부비부비 해주면 그 원숭이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각기병에 걸려줘야 되는데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각기병에 대한 원인균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답답해갖고 당시 인도네시아에 있는 네덜란드 병사 부대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닭장이 있어서 지금은 닭장이 없어요. 부대에 닭장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배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려웠으니까 그 닭 먹으려면 닭 키워야 되고 뭐 돼지우리 있어야 되고 소 외양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닭장 앞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닭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마리를 잡아봤더니 우리 부대에도 각기병 걸린 닭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 얘네들도 다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갔다가 또 연구를 막 하다가 한 달 후에 답답해서 또 한 바퀴 또 도는데 맞아. 그때 그 닭장에 가서, 야, 그 각기병 걸린 닭들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각기병 걸린 닭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잡아 먹었을 수는 없어요. 병균설이기 때문에 병 걸린 닭을 군인들한테 먹어서 군인들이 병에 걸리거나 전투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 사병은 영창 가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됐나? 그래서 그 닭 키우는 사병을 불러다가 야, 닭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각기병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나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각기병이 나을 수가 있지? 어떻게 된 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쌀이 껍질을 깎으면 백미입니다. 껍질을 깎으면 백미인데 껍질째 갖고 있으면 현미라고 그래요. 껍질을 제대로 안 깎고 놓거나 껍질이 있으면 현미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가 더 맛있어요? 껍질 깎은 백미가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 먹으라고 그 쌀이 들어왔는데 백미가 들어와야 되는데 백미도 들어왔는데 현미도 들어온 거예요. 현미 껍질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백미는 누구 먹이고 사람들 먹이고 군인들 먹이고 현미는 그렇지 닭, 소, 돼지 이렇게 여물로 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야, 현미에 각기병 치료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못 찾겠지만 각기병을 낫게 만들면 되는 게 목적이니까 군인들 각기병 나와서 전투하러 가는 게 목적이니까 현미에 각기병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닭들을 당장 절반으로 나눠서 요쪽 닭들은 백미 주고 요쪽 닭들은 현미 줍니다. 그랬더니 백미 먹은 닭들한테서는 어떻게? 각기병 걸린 애들이 좀 나오는데 현미 먹은 닭들한테는 각기병 걸린 애가 나오질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야 일리 있는가 본데? 근데 에이크만은 네덜란드 군의관 그러니까 사람 고치러 와서 닭 고치러 왔어. 그렇지. 사람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닭에서 알게 된 원리를 또 다른 데도 해보는 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일반화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군대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 1소대부터 5소대까지. 오늘부터 너희는 한 달 동안 백미만 먹는다. 당연히 백미 먹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현미 먹는데, 와, 밥 맛있어. 그리고 애들이 각기병에 걸리는 겁니다. 6소대부터 10소대까지는 니네는 오늘부터 현미만 먹는다. 밥맛이 이게 뭐야? 이발 이곡하면서 애들이 건강해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실험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백미를 한 달 동안 먹여놓은 닭들 중에서 이제 각기병 걸린 애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한 달 동안 그 다음에는 현미만 먹여봅니다.
그랬더니 각기병에 다 나았다는 걸 알게 돼요. 반면에 여기 현미를 먹었던 애들 중에서는 각기병 걸린 애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또 그 다음에는 백미만 먹여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또 각기병 걸린 애가 나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현미에 각기병 치료제가 있다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쌀 껍질에 무슨 뭐가 있나 보다 라는 걸 알게 돼서 여기서 생화학적으로 아민 계열 물질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아민 계열 물질을 찾아내는데, 이 아민 계열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라는 걸 알게 돼서 이탈리아어로 라이프, 생명을 비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 살아가는데 아민 계열 물질이 필요하다. 합쳐서 뭐라 그래? 그렇죠. 바이타민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각기병은 비타민 B 결핍증이었다는 거예요. 바이타민 B 결핍증이었어요. 그래서 비타민을 최초로 찾아내시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셔서 192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요걸로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비타민 발견의 공로로. 그 다음에 1930년에 돌아가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파스테르 때문에 병은 세균 때문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되고요. 에이크만 때문에 병은 먹어야 될 영양소를 못 먹어서 걸리는 결핍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타민 결핍증이었죠. 그러니까 꼭 어떤 원인균이 있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될 영양소를 못 먹어도 사람은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유명한 실험이었던 겁니다. 플레밍의 실험이세요. 플레밍 혹시 물리학에서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물리학의 플레밍이고 이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해서 미생물 학자세요. 다른 플레밍이십니다. 다른 플레밍. 요분은 좀 가난한 그 미생물 학자였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미생물 학자니까 세균을 뭐 연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A 세균은 A 세균만 자라고 B 세균은 B 세균만 자라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 갖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뭐 냉장고에 뭐 무슨 그 전원이 공급이 잘 안 돼서 전기 요금이 잘 안 돼갖고 뭐 그래갖고 또 전원이 끊겨갖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하던 그 실험 라인을 다 망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다 보니까 가슴 아프게 버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세균들인데, 여기 곰팡이에요. 여기 지금 곰팡이인데, 곰팡이가 자라는 요 주변에는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균이 일정 떨어져서만 세균이 자라는 거야. 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이거 봐라. 곰팡이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가설이죠. 그래서 당장 A균, B균, C균, D균 막 이런 것들을 두고, 여기도 A균, B균, C균, D균 이런 것들을 둔 다음에 여기 라인에다가만 여기다 푸른 곰팡이들을 찍어놔 봤어요. 푸른 곰팡이들을. 그때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는 세균들이 막 다 삽니다. 세균들이 막 다 사는데, 여기는 세균들이 여기 애들만 이렇게 살고 여기는 세균들이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곰팡이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게 확실한가 보다라고 이 실험에 성공하고 찾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푸른 곰팡이를 연구해서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냅니다. 그게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왜 페니실린이냐면, 뭐 영국 돈이 펜이라서 뭐 펜이 돈에 이렇게 해서 페니실린이 아니라, 이 푸른 곰팡이의 학명이 페니실리엄 노타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리엄 노타툼에서 얻어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로 요걸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으로 정말 떡상을 하고 있는 미국의 파이자라는 그 회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회사가 페니실린 뿐만 아니라 이제 1980년대에는 이제 비아그라 뭐 그런 굉장한 약을 만들어서 이제 굉장하게 되고, 이번엔 또 그 mRNA 백신으로 그 코로나 백신을 또 만들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랑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30년대가 되면 플레밍이 이런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들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항생제죠. 항생제는 곰팡이나 예를 들면 바이러스나 이런 거 전혀 죽일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생제는 오직 세균만 죽일 수 있어요. 세균만 죽이는 거지 다른 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이런 것들을 찾게 돼서 현재 수술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교과서의 대표적인 실험들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연역적 탐구가 현재의 생물 과학 발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험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너 실험에 대한 결과가 일리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단원 1단원을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대단원 2단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